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양이 질을 압도합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티거와 판터 등 당대 최강의 전차를 생산했고, 연합국의 전차들은 나치 독일의 전차에 맥을 못 추고 격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서부 전선의 구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 병사들에게 티거나 판터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는데요. 전쟁의 결과는 나치 독일의 패배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소련이 찍어내는 압도적인 물량의 T-34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T-34 자체가 준수한 성능의 전차였지만 분량이 심하든 완성도가 떨어지든 소련은 일단 엄청난 양의 T-34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치 독일의 티거나 판터는 무적의 전차였지만 공정이 복잡해 생산량이 떨어졌고 결국 질에서는 앞섰지만 양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현재 6,000대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도 5,000대 가까운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K2 등 2,000대가 훨씬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량에서는 북한한테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전차가 아무리 고물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만약 우리 기갑부대가 하나하나 상대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전차 헬기 전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의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까지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차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LAH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북진사단인 제7기동군단은 상황 발생 시 군단 사령부까지 내팽개치고 가로막는 모든 걸 깨부수며 오직 북진만을 거듭하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창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수뇌부를 빠르게 점령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제2차 한국전쟁 발발 시 참전이 거의 확실한 중국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대한민국에는 해충 수준의 위협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북진 통일 앞에 길고 긴장 기전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기갑을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대략 4,000에서 6,0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대다수는 T-61을 기반으로 개량한 천마호입니다. MBT 세대 구분법으로 분류하면 간신히 2세대의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모태가 된 T-62의 전면 장갑이 기형적으로 기울어진 102mm의 60도 경사장갑임을 감안하면 약 204mm 내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기를 써도 평균 200mm 내외의 관통력을 지닌 K-21 장갑차의 K-40-70 구경장 40mm 기관포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데요. K2 흑표 수준의 뛰어난 사통장치를 탑재한 K-21이라면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나마 2.5세대급인 폭풍호, 성군호쯤은 되어야 본격적인 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T-71을 기반으로 한 만큼 러시아 전차 특유의 낮은 방어력을 극복하지 못했고 3.5세대급 전차만 1,800대 이상 보유한 대한민국의 비빌 수준은 아닙니다. 한동안 국내외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M1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외형의 APS까지 탑재한 북한의 신형 전차 통칭 M2020이 화제가 되었지만 막상 M2020은 양산 수량이 부족해서 절대적인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해줘봐야 평양 방어에나 쓸만한 물량인데요. 우리가 M2020을 경계할 이유는 북한의 전차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기갑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평양 점령에 2주 이상 소요되었을 때입니다. 일국의 수도는 정치적 상징임과 동시에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를 점령하는 것만으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전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교통망, 통신시설 등 중요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이 수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게 늦어질 경우 중국이 북부정구를 한반도로 밀어넣으며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5대 정구 중 하나인 북부정구는 애초부터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정구입니다. 실제로 중국 환구15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북부정고를 콕 집었는데요. 환95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홍보 매체임을 감안하면 에둘러 대한민국의 중국 참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하얼빈에 위치한 제78집단군의 99회의식 전차는 경계할 만한데요. 중국의 발표라 워낙 자료가 중구난방이지만 2km 범위에서 680mm의 장갑이 관통하며 반대로 방호력은 700에서 750m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K1A2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료에 따라서는 K2 흑표 이상의 관통력을 주장하는 곳도 있는 만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전차 대 전차에 대전차전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전차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같은 전차가 아니라 헬기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를 주목할 만합니다. LAH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공격 헬기, 그 중에서도 LAH와 비슷한 체급에 지나 있는 LAH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미들, 로우급 공격 헬기 LAH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LAH를 두고 자국의 진화인과 매우 유사하다며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이 중국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화인 헬기는 프랑스의 AS365N 도팡 헬기를 중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헬리콥터입니다. LAH와 뿌리가 같은 유럽이다 보니 디자인에서 유사성을 보인 것뿐이지 LAH가 저급한 중국 헬기를 참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라이선스 생산에서 출발한 진화인과 다르게 한국의 LAH는 완전한 헬기 제작 기술을 넘겨받아 개량을 거친 기체로 최신 항전 장비와 국산 유도무기를 갖춘 최신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제어 방식의 1032마력 신형 엔진을 탑재하여 중국 헬기보다 엔진 출력이 35%나 높고 아날로그 3축이 아닌 디지털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적용하여 두 헬기의 기동력은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카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헬기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들을 한국이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화인은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약 13개 국가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다용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무장 헬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 시장을 중국이 잘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로 인해 교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곧 무장 헬기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진화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LAH의 등장은 경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는 FA-50처럼 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AH는 무장 탑재량이 형편없다거나 공격 헬기가 아닌 무장 헬기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LAH는 FA-50에 탑재되는 기총과 동급인 3열 20mm 게틀링건 한 기를 기본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한 기씩, 천검 봉대지 미사일 좌우각 2발, 캐니스터 발사용 드론 좌우 각 2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동급 체계 중 가장 유명한 AH-1 코브라가 LAH와 동일한 20mm 기관포와 히드라 70 무유도 로켓 14발, BGM-71 토우 4발에서 8발을 탑재할 수 있음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당초 공격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 경제성을 위해 민수용 판매가 가능한 체급으로 축소되면서 소형 무장 헬기 사업으로 전환된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LAH의 무장과 전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 비난입니다. 게다가 LAH는 멈티 기능까지 염두에 둔 최신형 기체인 만큼 항공전자 장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례로 추적 장비는 국내에서 개발한 TADS가 탑재되었으며, 전자전 장비로 국산 레이더 경보 장치 RWR, 정미사일의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고하는 LWR 장치, 체프 플레이어 등 각종 생존 장비도 탑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산 덕컴을 탑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요. 여기에 8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청검을 탑재하면서 AH1 코브라보다 직관적인 교전 범위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LAH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청검이라는 걸출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도 무장 통합 문제 때문에 정작 회전익기에서의 운용이 극도로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LAH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군에서 36기를 운용 중인 AH-64E와 조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H-64E의 경우 최고 속력 시속 295km에 순항 속력 역시 시속 265km로 체급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작전 반경은 480km 내외에 불과합니다. 30mm M230 체인건 1200발과 16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38발의 히드라 70 로켓 등을 모두 탑재한 채 적 전차를 찾아 헤매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LAH입니다. LAH는 시속 278km가 넘는 빠른 순항 속도를 기반으로 평균 857km의 항속거리를 갖는데요. 모든 무장을 탑재했다고 가정할 시 약 300에서 500km의 작전 반경을 구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해보면 정찰을 기본 목표로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적 전차를 포착하고 청검 등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사이 AH-64E가 최단 거리로 날아와 무장을 모두 소진한 LAH를 대체하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면 교전 상황에서 AH-64E가 대전차전을 수행하는 사이 적의 후방으로 침투해 방공망을 타격하는 식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KF-21과 FA-50과 마찬가지로 하이, 로우 믹스 전술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KF-21 개발이 논의될 때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수리온과 LAH 개발 초기에는 훨씬 더 심한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국산 헬기를 만들 역량이 되지 않으니 해외에서 적당한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AH는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헬기가 됐습니다. 무기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를 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날 특별 할인 혜택가로 한 개에 49,900원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온라인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에 135,000원, 5개에 199,900원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진구박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형기동 헬기 수리온의 이야기입니다. 노후화된 500MD와 UH-1H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헬리콥터 수리온이 2013년에 개발을 완료했으니 전력화되어 활약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수리온은 지독한 비난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이다 보니 기능과 성능에 여러 문제도 발생하긴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랬던 수리온이 해외 에어쇼에 초청을 받고 심지어 수출길까지 열린 것입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제는 회전익 항공기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의 수출 가능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노려보며 전전긍긍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산 헬기들이 시범 비행을 하며 해외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건데요. 에어쇼에 참가한 수리온은 수직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상승 및 선회하는 등 상당히 난이도 높은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어쇼의 수리온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던 특징이 로터 밑에 있는 엔진흡 기구의 모양새입니다. 동그란 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는 모습이 마치 콧구멍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국내의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성능을 떠나서 이 생김새 때문에 수리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바이 하늘을 알고 있는 수리온을 보면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마개를 한 것처럼 두 개의 흡기구 앞으로 돌출된 구조물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필터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환경이다 보니 엔진 흡기구에 에어 필터를 설치해 모래와 먼지의 유입을 막고 원활한 기동을 보장한 것입니다. 제작사인 카이가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역량이 독자적인 생산과 목적에 따른 다목적 개량이 가능할 정도로 완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랍에미리트는 지체 없이 바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수리온을 구매할 생각으로 에어쇼에 초청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두바이 에어쇼 현지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국산 헬리콥터 구매를 협상하고 있다고 제조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카이 회전익기 사업부의 조석준 수석연구원은 두바이 에어쇼에서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카이의 수리온을 원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수리온은 조종사 2명을 포함해 1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수리온의 해상형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조석준 연구원은 기존 KUH에 있는 총기 대신 레이더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에 현재 이 항공기를 군내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리온은 무엇보다도 병력 수송 및 항공화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출형 모델의 출력은 1855마력의 GET701K 터보샤프트 엔진 한 쌍에서 나옵니다. 최대 속도는 147노트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19,2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동안 2023년까지 수리온 수출 300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대한민국으로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중동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중동의 사막에서 고온 테스트 등을 끝마쳤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래를 걸러줄 필터까지 설치된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수리온 KUH-001인데요. KUH-001에는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인 MAH의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수송 헬기임에도 준수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소 8발 이상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탑재된 것인데요. 기존 기동 헬기용 수리온이 K-16 7.62mm 기관총 두문을 탑재한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화력 증강입니다. 또한 KUH-1을 기준으로 미국 가민사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인 가민 G5000H와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손가락만 까딱하는 것으로도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와 인터콤 시스템은 물론 교통관할 시 엔터테인먼트 및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까지 적용해서 화면의 선명도는 높였고 또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 장치와 통신 장비 듀얼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 안전성과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상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기동뿐만 아니라 공격 임무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의 요구에 따라 기본 무장인 기관총을 제외하는 대신 전면부에 특수 레이더를 탑재하고 추가로 20mm 구경의 건포들을 탑재하는 방식이나 UAE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유도로켓 또는 MBDA의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UAE를 비롯한 중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수출국의 니즈에 맞춰 수리온의 확장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레이더를 탑재한 해상작전용 수리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운용 중인 수리온은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됐는데요. 해병대 상륙 공격작전용 마린온, 의무후송용 메디온, 해경용 흰수리 등 이외에도 경찰용, 산림용, 소방용 등 민수용도 있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해상작전용은 개념 제한까지는 됐지만 안타깝게도 개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007년 합참의 소유제기에 의해 해상작전 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AWE 로고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에 밀려나서 해상작전용 수리온의 개발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이는 어뢰소해형 수리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개발이 무산됐던 해상작전용 수리온의 설계에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해상형 수리온을 원하는 이유는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이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뿐만 아니라 무역도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지인 두바이 제벨알리앙은 이란 해군의 활동 범위를 지나지 않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언제라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무역 수입원을 옥죄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을 원하고 있고 해상작전용 수리온 도입은 그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의 협력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도모해왔던 방향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줄곧 한국과의 항공 분야 협력을 원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카이의 다목적 수송기 MCX 개발 사업에 협력을 약속하며 MOU를 맺은 바 있었고 9월에는 KF-21 프로젝트에 공식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접촉해오기도 했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공군력 증강을 한국에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해상작전용 수리온 구매 타진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중장기적인 군사협력을 계획하면서 협력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천무와 천궁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고 한국 무기에 상당히 만족한 아랍에미리트는 LSM이나 K2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수리온 도입을 계기로 해군 분야로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랍에미리트가 마침 필요했던 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공군 분야 협력을 요청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수리온을 통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항공기술력을 지녔는지 직접 운용하며 체감해 보려 한다는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의 이런 비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부터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매체의 기사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 부사장은 수리온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T-1과 TO-10을 최초로 구매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카이는 지금까지 TO-10 훈련기 16대, KT-1 20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얽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은 아니었기에 카이에서도 수리온의 인도네시아 수출 전망을 상당히 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 헬기 수요가 많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 전례도 있어서 수리온 구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뒤통수치 기수법이 이때도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수리온 도입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일각에서는 수리온 최초 구매라는 조건을 KF-21 사업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리온 도입을 인질 삼아 KF-21 사업에서 더 나은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담은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인면수심 같은 수법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수리온을 도입하는 나라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등장으로 이 혜택은 인도네시아와는 이제 아무 상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신용할 수 없게 된 한국이 수리온을 판매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수리온의 수출 가능성과 인도네시아의 잔머리 실패를 보면 앞날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리온을 비롯한 한국의 회전익 항공기들이 화려한 비상을 하리라는 것은 조심스럽게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